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박민호입니다. 오늘 국립한국문학관의 제1회 학술대회를 여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겠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비평 활동을 하신다고도 할 수 있죠. 최원식 선생님을 모시고 문헌학적 감각, 해석학적 훈련, 신경림의 목계장터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 말씀을 청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 먼저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원식입니다. 그동안 저는 21세기가 어떻게 시작될지 궁금했는데 아시다시피 21세기가 어떻게 시작될지 궁금했는데 아시다시피 20세기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3년 뒤에 폭발한 러시아 혁명을 한 획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창궐하는 걸 보면서 21세기는 2020년 코로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020년이 저무는 이때 국립한국문학관이 주최하는 심포지움에 기조 강연자로 초대해 준 연무훈 관장님을 비롯한 한국문학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사회자 박민호 교수 오래간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최원식 선생님의 기조 강연 말씀을 듣겠는데요. 약 40분 남짓 되겠고요. 제가 먼저 이 발표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원식 선생님의 그 평문에 대해서 늘 탐복해 마지 않지만 이 발표 또한 아주 기대하실 만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최원식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네. 제가 서영인 부장이 저한테 원고 청탁을 하면서 문학관 소장 대표 목록을 보여주는 걸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책들이 전부 주인한테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해서 국립한국문학관이 자료 수집보다는 다른 쪽으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아주 훌륭한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셔서 우선 국립한국문학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20권 중에서 4권의 작품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초판본 및 6.25 이전에 나온 재판본, 특히 서발이 달린 장편 또는 작품집은 현대문학 연구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가령 상록수를 보건대 상록수는 벽초 홍명희의 서문이 중요합니다. 벽초 홍명희는 그 서문에서 나의 동생 같은 존재라고 시문을 예찬했습니다. 사실 시문은 아시다시피 사회주의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프, 특히 한사려나 이마로부터 맹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좌우 양쪽으로 또 존경을 받는 홍명희가 벽초가 대놓고 나의 동생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시문의 작업에 큰 의의를 두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시문을 이 홍명희는 상록수뿐만 아니라 시문의 모든 장편에 3장편의 서문을 실었을 정도로 시문과 벽초는 같이 봐야지 됩니다. 바로 제가 시문을 재평가하는데도 이 홍명희의 서문이 아주 중요한 지렛대였습니다.
그 다음 박태원의 천변풍경. 이 천변풍경은 이광수의 서문이 중요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천변풍경은 최재서와 임화 사이의 세태소설 논쟁으로만 알려져서 이 소설을 보는 시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광수의 서문은 이 소설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얼마나 윤리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있나를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세태소설 논쟁에서 비껴져 있던 박태원 천변풍경의 다른 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변풍경을 분석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서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육사시집. 육사시집 역시 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문에는 특이하게도 신석초, 김광균, 오장환, 이용학 네 사람의 시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마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공동 서문이라고 보이는데, 이때 신석초는 육사의 가장 친한 친구의 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신석초는 신유인이라는 필명으로 카프 시대에 가장 급진적인 이론을 폈던 비평가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석초와 오장환과 이용학은 뭐 다 알려진 좌파 시인이고, 여기에 특이한 것이 사실은 김광균입니다. 김광균 시인은 대표적인 모더니스트인데, 해방 후 잘 안 알려져 있지만 해방 후 급진화해서 조선문학가 동맹과 깊은 관련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이 네 분이 사실은 다 당시의 좌파 전통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더군다나 발문은 육사의 막내 동생인 여천 이원조가 썼습니다. 여천 이원조는 해방 직후에는 카프와 직접적 관련을 안 두었었지만, 해방 직후에는 문학가 동맹에 가담해서 가장 급진적인 비평 활동을 하다 월북했습니다. 바로 그 육사시집을 낸 이 서울 출판사도 아마 좌파계 출판사로 짐작되는데, 육사시집은 말하자면 해방 직후 당대 진보 파문인들의 공동 서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이야기를 지닌 초판분들은 6.25를 거치면서 훼손됩니다. 상록수에서는 벽초의 서문이 사라짐으로써 지금도 이어지는 시문은 그저 농촌 계몽작가라는 그런 오해가 굳어지고, 천변풍경은 자체가 금서가 되는 바람에 춘원의 서문이 망각되고, 그 바람에 춘원의 이 천변풍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육사시집 또한 서발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육사의 어떤 한 지향이 사라졌습니다. 말하자면 육사가 지금은 육사 자체가 아나키즘으로부터 사회주의로 이렇게 걸쳐 있는 좌파 시인인데, 이후 육사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면모는 사라지고, 신석초와 김광균은 역시 순수 시인으로 기억되는 문학사적 삭제가 이 초판본의 훼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극적인 경우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문학관 소장본은 1948년 1월 30일이니까 바로 진짜
윤동주 3주기에 맞춰 발행된 진짜 초판본입니다. 정말 귀중분입니다. 이 초판본에는 정주영의 서와 강초중의 발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주영은 사실은 오늘의 이 국민시인 윤동주를 데뷔시킨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주영의 서문은 윤동주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추천입니다. 이 정주영은 더군다나 경향신문에 그 이전에 쉽게 씌어진 시와 또 다른 고향, 초년 등을 잇따라 이때 선보임으로써 시집 이전에 윤동주를 처음으로 세상에 마음 놓고 공개한 분입니다. 이 소개하면서 붙인 이 소개글이 아주 명문입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복역 중 음악한 주사 한 대 맞고 원통하고 아까운 29세로 갔다. 일왕 황복하던 해 2월 26일에 꽃과 같은 시인을 암살하고 저희도 망했다. 소름이 돋네요. 그의 비통한 시 10여 편은 내게 있다. 지면이 있는 대로 연달아 발표하기에 윤군보다는 내가 자랑스럽다. 지용. 특히 마지막 문장, 이 마지막 문장은 지용에 대한 이 지용을 소개하는 그 자부심, 특히 인상적입니다. 당대 시단의 주인인 지용의 지인지감으로 무명으로 사라질 윤동주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정말 극적인 대화입니다. 이 시집의 또 하나 중요한 분은 바로 강초중입니다. 발문을 쓴. 이 강초중의 발문에는 마지막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운명했다는 일본인 간수의 증언이 귀중합니다. 이 발문에만 이 대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초중은 사상봉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영어되었다가 6.25 때 월북한 분입니다. 목숨 걸고 필사시집을 보관한 배경 정병욱 선생도 훌륭했지만 바로 이 강초중이 자기가 갖고 있던 시고들을 합쳐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라는 초판 시집이 꼴을 갖추었기 때문에 강초중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바로 윤동주를 극적으로 소개한 정주영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강초중입니다. 경향신문 초대 주간이었던 정주영을 움직인 사람이 바로 당시 경향의 기자였던 강초중이었습니다. 사실 강초중이 없었다면 오늘의 윤동주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이 시집을 장정한 이정의 신원이 극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본명 이주순, 호상현, 강원도 회양생입니다. 1947년 정음사의 의뢰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표지장정을 제작한 그는 1948년 정무사에 입사하여 1972년까지 재직한 원로 출판입니다. 이명택 선생의 장인입니다. 바로 이분의 신원이 밝혀진 것이 이명택 선생이 귀띔에 의해서 이게 발견되었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중매쟁이가 우리 문학관의 관장이신 연무웅 선생입니다. 연무웅 선생이 중매를 쓰는 바람에 이명택 선생이 그 집에서 윤동주 시집의 장정이 바로라는 걸 알려지게 됐고, 이래서 최근에 그
전시회까지 했으니 아주 한국 1세대 판화가 이정의 생애가 이로써 환해졌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한 정음사 사장 최영애 선생을 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전문과 출신으로 최연배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그는 외소를 이어서 정음사를 굴지로 키워낸, 사실은 해방전에는 어학책을 내는 그런 그저 연명하던 출판사였는데 해방 후 아드님이신 최영애가 정음사를 맡음으로써 정음사를 굴지의 출판사로, 특히 그는 신인 발굴의 귀재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최초의 가로쓰기 조판 시집으로도 주목할 일인데, 최영애 사장이 발굴한 또 한 사람은 바로 하나훈 시초입니다. 하나훈입니다. 사실 이 두 시집만으로도 한국 문학에 기여한 공적은 불멸입니다. 등단 절차를 파괴한 윤동주나 하나훈의 이 도련한 출연도 해방이 불러온 뜻밖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최영애에 의해서 수행되었다는 점이야말로 뜻깊습니다. 물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초판본 역시 6.25 후에 봉근됩니다. 정재용과 강초중이 지어진 것입니다. 텍스트를 열쇠들이 제거된 바람에 텍스트는 소외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인문학은 맥락학입니다. 분단으로 잃어버린 맥락을 복원하는 것이 현대문학 연구의 시작입니다. 이 작업이 착실히 축적될 때 독자들의 온전한 형수도 가능할진데 이 중차대한 임무를 다할 국립한국문학관의 출범을 다시 한번 감축합니다. 이른바 정본이 구축되고 교주까지 베풀어지면 문헌학의 시간에서 해석학의 시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양자는 칼같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헌학의 시간 속에 해석학이 숙성되고 해석학의 시간 속에 문헌학이 완성되는 상호 진화가 순리입니다. 그렇다고 둘이 그냥 하나는 또 아닙니다. 열쇠들을 이용해 텍스트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 문헌학이라면 그렇게 축적한 이해의 그물 속에 드러나는 텍스트에 집중하는 게 해석학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차점에서는 해석자의 선입관 내지 주관을 자발적으로 정지하고 텍스트가 스스로 입으려는 섬세한 순간을 신중하고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게 관건입니다. 저는 신경님의 명시 목계장토를 한 표본으로 삼아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오해된 시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시를 이렇게 해석 다시 보고자 했던 거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나홍의 무슨 이상한 노래를 발견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상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인데 아무리 봐도 나온과 같은 대선사의 시치고는 굉장히 통속적입니다. 어디선가는 또 한산 스님의 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고전문학자 박혜숙 교수에게 자문을 했더니 즉각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조규익 교수가 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나홍의 시 또는 한산의 시 이거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계장터를 나홍시 비슷하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숫자를 붙여서 모두 16행인데 연구분도 없습니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사음보예요. 전부. 백길이라 서울사울 목계나루에 삼음보로 바뀝니다. 아흘에 나흘 찾아 바꿔본파는 역시 삼음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음보로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설이 맵차거든 풀속에 얼굴 묻고 물려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 툇마루 역시 삼보. 석삼년에 한일에쯤 천치로변에 삼보. 짐부리고 앉으시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이 시는 또 박목을의 산이 날 에워싸고에 아주 비슷하게 취급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 산이 날 에워싸고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제가 남명에게인데 역시 이것도 이 남명은 아마도 월북시조시인 조남명일 것입니다. 6.25 이후에 이 시도 이 남명에가 빠진 채 돌아다니는데 원래는 남명에게가 붙어있는 게 원본입니다.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딸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이 시는 여러모로 문제가 없습니다. 리듬이 툭툭 중간에 툭툭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에서 특히 굉장히 뜻이 아니합니다. 이 시는 이연의 짧은 산자락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시의 상상적 배경은 깊은 산이 아니라 세상 가까운 짧은 산자락입니다. 자연도 아니고 일상도 아닌 그 모호한 자리에서 일제말 그 험난한 세월을 명철보신하려는 소시민 가장의 나직이 단호합니다. 산이 날 에워싸고는 전통적 자연관을 노래한 시가 결코 아닙니다. 신경민 선생은 뛰어난 비평가이기도 한데 모골시세기를 감명하게 요약했습니다. 사람도 없고 생활도 없는 초기 자연시, 철저하게 가족 중심인 중기 생활시, 그리고 향토 회기 경향의 말기시. 이 시는 초기 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가족주의 중기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목계장터는 산이 날 에워싸고의 아류일까요? 천천히 목계장터를 분석해 봅시다. 연구분 없이 총 16행인데 대꾸를 1, 2행으로 시를 열고 1, 2행을 변주한 8, 9행으로 다시 중간에 눌러주고 1, 2행 및 8, 9행을 아우른 16행으로 마감하니까 이 기둥 같은 대꾸들이 물고 물리면서 자연의 운행이 전경으로 나서긴 합니다. 기둥들 사이도 귀축적입니다. 3, 7행과 14행이 대꾸인데 그 속도 또 대꾸입니다. 3, 4행은 11행과 3, 4행은 11행과 5, 7행은 12, 14행과 짝한 바 사실 3, 4행과 11행은 각기 1, 2행과 8, 9행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읽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행식 묶이는 이 시에서 특별하게도 삼행이 한 덩어리가 되는 5, 7행과 14행이 또 대꾸입니다. 갑자기 사람 냄새가 훅 끼치는 이 대꾸의 핵심은 최고의 한국으로 호출된 전자의 박물장소와 후자의 떠돌입니다. 목계장은 9일과 4일에 열리는 5일장인 모양입니다. 박물장수의 물목을 대표하는 박가부는 장돌뱅이에서 몸을 일으켜 두산에 기초를 놓은 박승직이 1916년에 만든 최초의 화장품입니다. 장터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물신입니다. 지금은 이름도 낯선 목계는 한때는 굴지의 큰 포구 장시가 섰던 남한강 수군의 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해조의 신소설에서 한 양반 가족이 화적을 피해 목계에서 배를 타고 서울로 이사 가는 대목을 보면서 처음 목계라는 걸 봤어요. 이렇게 이 목계에서 서울로 이사를 갈 정도로 중요한 데구나 그랬는데 바로 이 신경림의 목계장터에서 이 목계가 이처럼 신경림 선생의 회고에 의하면 국민학교 때 소풍으로 1940년대 목계를 처음 방문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골과는 전혀 다른 도해지였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60년대에 다시 방문했을 때도 담배 경작달들로 술집마다 흥청댔고 이 한초를 보고 모든 색시들의 노랫소리로 거리가 들썩였다는 것입니다. 60년대까지도 목계는 번화한 도해지였던 것입니다. 시인은 당신의 고향 충주보다 전성기에는 목계가 인구가 많았다는데 참 금석지감입니다. 근데 이 신경림 선생의 고향도 그냥 시골이 아닙니다. 신경림 선생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시골 사람으로 당신의 회고에 의하면 우리 고장에는 일찍 개발된 금광이 있어 술 취한 광부들로 요란했고 우리 집은 광이 꽤 많이 있어서 사랑채와 건네병은 을의 귀한 동풀로 가득 차 있었다. 집안이 개명하기도 했지만 시인은 원래 전원파가 아닙니다. 자연파도 아닙니다. 시인은 인간파입니다. 신경림 시인을 아는 분들은 금세 알겠지만, 금세 짐작하겠지만 신경림 시인 사람 보이고 이 흥청스러운 걸 좋아하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자연파로 돼 속으로는 가족파였던 박모골의 산이날 에워싸고와 민중의 생활로 시끌시끌한 장터를 노래한 신경림의 목계장터는 애초에 태생을 달리합니다. 목계장터의 표면을 지배하는 그 많은 자연심상들, 하늘, 구름, 땅, 바람, 비, 잡초, 별, 들꽃, 강, 잔돌, 서리, 바위들은 말하자면 메커핀입니다. 아까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4음보인데 바로 5, 6행과 12, 13행은 3음입니다. 단순 반복을 비튼 이런 변칙으로 리듬이 생동하면서 박물장수와 떠들이라는 핵심어가 슬그머니 부합됩니다. 신경림 고수입니다. 앞의 박물장수를 뒤에서 굳이 떠돌이로 바꾼 것은 반복을 피할 의도도 있겠지만 박문장수를 한층 추상한 떠돌이를 열세 중에 열세로 삼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처럼 치밀한 운산으로 조직된 목계장터는 요컨대 떠돌이에 헌정된 시입니다. 시적 화자 나는 결국 그 떠돌이와 동행하여 구름처럼 바람처럼 유랑하고 들꽃처럼 잔돌처럼 유숙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드라마가 펼쳐지는 목계장터는 이미 없습니다. 박가부는 1930년대 말 생산이 중단되었고 목계는 충북선 부설로 장터마저 면 소재지가 있는 내청이로 빼앗겼습니다. 참 이 지명들이 재밌어요. 내청이. 궁금해 굉장히. 근데 바로 이렇게 목계는 몰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목계장터는
당신이 지적하고 있듯이 일제 및 유신 독재의 개발 드라이브로 그 압박으로 붕괴된 자적 경제의 종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건축한 부재의 상상적 귀환인 목계장터는 그 해체 속에 가없는 유전을 거듭할 운명에 처한 민중 공동체, 더 정확히 말하면 소수자, 서발턴의 고통에 헌정된 망가입니다. 첫 시집 농무 이후 시인은 내시가 또 한 번 껍질을 벗기 위해서는 민요에서 그 가락을 배워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민요 기행에 열중하셨습니다. 지식인이 민중으로 변장한 농무의 어떤 계몽주의를 넘어 사실은 이 농무라는 말이 원래는 풍장, 풍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인위적인 지식인의 언어죠. 그러니까 농무가 획기적인 시집임에도 불구하고 신경민 선생님은 벌써 농무의 어떤 계몽주의, 농무의 어떤 계몽주의를 자각하고 민중이 스스로 노래하는 민중시의 이상, 즉 참다운 민중시라는 말을 쓰셨는데 참다운 민중시를 향하여 시인은 인민 속으로 귀의했습니다. 그 하방의 감각이 중요합니다. 가족주의를 선전하는 산이날 애고싸고와 소수자를 옹호하는 목계장터는 뜻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또 한편 완전한 분리를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일정한 상호 텍스트성이 보입니다. 특히 산이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박목월의 어법이 주목됩니다. 요컨대 산이날 에오싸고를 환골탈태하여 가장 빛나는 민중방언으로 탈구축한 목과의 장터는 농무를 넘어선 참다운 민중시 실험의 첫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두 부로 이루어진 발표문이신데요. 차근차근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두 개의 부가 꽉 짜여져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부에서는 제가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일제 말기 넘어서기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시집의 문제를 통해서 정말 잘 살아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윤동주와 정지용의 관계 보니까 윤동주가 정지용을 아주 좋아해서 그 정지용 시집을 직접 다 보기도 했고, 사서 보기도 했고 또 백록담을 보고 백록담과 자화상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도 저도 해본 적이 있고 또 여기 선생님 발표 중에 임화의 세태소설론과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 천변풍경을 또 이광수가 개입해서 어떻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제가 최근에 세태소설론을 다시 읽어봤었는데요. 그것도 아주 또 굉장히 새로웠고 가람 이병기 선생이 1950년 10월에 이제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그만두게 되는데 이제 이 김삼불이라는 존재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해 놓으신 이런 과정이 이게 윤동주랑 연관되는구나 하는 것도 제가 아주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맥락, 문헌학적 감각의 문제라면 이제 해석학적인 문제로 넘어와서 이 신경림 선생의 목계장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찌나 제가 2년 전인가 찾아갔던 충주 옆에 수안보에 박태순 선생이 마지막 살아계시던 모습을 봤던 그 모습이 생각나고 그래서 갔다 와서 신경림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언제 한번 신경림 선생님께서 박태순한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쪽 월악산 어디 가서 좀 술이라도 한잔 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그런 생각도 나고요. 또 이제 이 신경님은 자연파가 아니라 인간파다 이렇게 하시는 대목에서는
왜 신경림 선생이 장자를 빌려도 보면 처음에 다짜고짜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서 저 아래를 쭉 내려다 보더니 속초에 가시고 원통에 가셔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정말 세상 사람 속으로 쑥 들어와서 보시는, 오히려 대개는 거꾸로 구성이 될 텐데 그 이렇게 하셨던 거라든지 아주 정말 놀라운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이렇게 문헌학적인 어떤 연구와 여기 문헌학적 감각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해석학적 훈련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료에 대한 정밀한 텍스트 비평과 또 그것을 위한 수집과 또 그 작품의 해석이라는 것이 잘 맞물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문학사에서 이제 문학관 자료도 보셨고 하실 테니까요. 어떤 부분이 좀 더 이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두 개의 절묘한 조합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셨는지, 또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그 수집과 자료의 어떤 수집과 그리고 맥락의 이해 같은 것이 도드라진 그런 어떤 문학사의 장면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국문학관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지 지금 한 8분 남아있는데 선생님께 한번 고견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민호 교수께서 평가해 주시니 아유, 무슨 말씀을 굉장히 하십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번에 이걸 쓰면서도 더 느꼈지만 이제 현직에 계시니까 네. 우리 국문과 교수들이 네. 이 문헌학을 중시하셔야 돼요. 학생들한테. 네. 예. 학생들에게 이걸 직접 못 보더라도 예. 영인본이라도 갖고 네. 이 원본을 보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 자신. 그리고 그걸 꼭 좀 네. 이게 은퇴하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요즘 대학원생들은 영인본도 거의 사질 않습니다. 그리고 네. 그거를 강좌에 반드시 문헌학을 넣어서 문헌학은 고전문학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문학이야말로 진짜 문헌학이 지금 필요하다는 걸 요번에 네. 더 느꼈어요. 그래서 예. 이거를 알겠습니다. 국문과의 각 과정에 각 네. 강좌에 반드시 하나 넣어서 원본을 보는 훈련을 네. 시켜주시기를. 예. 그게 우리 문학의 새로운 그 연구의 예.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 선생님. 우리 때는 자료가 없으니까 네. 자료 찾아서 헤매면서 네. 그 원본 구경을 하거든요. 예, 예. 아까 그 통문관 앞에서 있는 작은 서점이라는 말씀 참 귀하게 들었는데요. 그 경문서림. 예. 경문서림은 저야 정말. 네. 그리고 사실 그 흑석동에서는 중앙대 한콩연구소 그 김군 선생님. 예. 3대 컬렉터가 계신데 백순재, 하동호, 김근수 선생님. 유일하게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저도 김근수 선생님이 그 책들이 대학로 위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글로 가셨다고? 예, 그쪽으로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 찾아뵙고 전화를 드리고 갔는데 이미 그때는 어성이 좀 약간 흐려지신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뵈니까 좀 약간 술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되셔 계신 그런 모습이셨고, 그리고 자료들이 굉장히 귀한 자료들이 채 이렇게 한꺼번에 어떻게 모을지를, 그러니까 정리를 이제는 못 하실 지경이 되고 어디서 옮겨온 채로 그대로 이렇게 아주 귀한 자료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고 이쪽에 엎어져 있고 이런 그 안에 계신 걸 보면서 굉장히 그 가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최근에 이게 정말 이렇게 오해된 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이런 시. 정지용의 그 장수산 1이라는 거 생각나시죠? 예, 벌목정정. 네.
그것도 그냥 무슨 동양의 귀라고 이렇게 해석 들어오는데 네.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 벌목정령은 그 시경에 나오는 네. 정주영이 서울물리대 해방 직후에 강의 나갔을 때게 예. 실원 강의를 맡겼는데 네. 한 학기 내내 시경만 강의했대요. 이게 전설이에요. 네. 그 정도로 음. 정주영이 시경에 아주 이렇게 깊이 빠져 있는 분인데, 예. 근데 벌목정령 이게 시경에서 나온다는 얘기만 하지 그걸 네. 갖다 대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벌목정령이라는 그 시는 친구들 불러서 노는 때 시예요. 아. 그러니까 벌목정령 그 시는 지금 친구들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네. 말하자면 그런 잔치를 그리워하는 시지 네. 무슨 혼자 앉아서 자연에 기여하는 시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다 문헌학이 네. 문헌을 취급하는 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네. 아니 당장 벌목정령 시경을 찾아야지. 네, 내가 안 예. 찾으니까 이런 식의 무슨 이게 장수산이 무슨 예. 자연으로 도망간 시처럼 이렇게 예. 잘못하는데 절대로 아니거든요. 나는 보면 시로 쓴 세안도에 예. 이 엄혹한 일제말의 상황 속에서 네. 자기 자신이 그래도 자기 혼자라도 이 정신의 이거를 지키겠다는 그걸 노래한 거지. 네. 결코 무슨 동양적 고담으로 도망갔던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는 박문호 교수한테 정말 우리 각별한 사이인데 네. 박문호 교수가 그 앞으로 강의해서 이런 것들을 잘 저기를 해서 네. 그것도 많이 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더 좀 하시고 한국문학관에서도 그러니까 이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이 자료들을 좀 원본을 좀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네. 중요한 작품들은 어떻게 이게 연구자들이 볼 수 네. 있도록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작업을 해서 원본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집한 원본들이 연구자들에게 공개돼서 네. 연구자들의 보다 나은 해석에 네. 도움을 될 수 있도록 굉장히 훌륭하게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예. 그게 연구자들하고 이렇게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었을지 그걸 좀 네. 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간단히 간략히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내장된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카프문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시면서 카프 중심적 문학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새로 볼 것인가 하시면서 염상섭의 3대를 제시하고 이게 카프문학을 무시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문학사를 새롭게 보는 눈을 보여주셨다든가 또 이상의 어떤 실화 같은 작품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안목을 또 보여주셨던 것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선생님의 이해조를 비롯한 개화 연구를 굉장히 아주 무섭게 봤었는데요. 오늘 이 발표해 주신 이 글만 해도 이 안에 얼마나 문헌이 중요하고 또 한국문학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것에 대한 엄정한 작품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시는 또 어떻게 하고 해석은 또 어떻게 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무슨 말씀을. 네. 그럼 이것으로 기조 발표의 말씀을 마치고 잠시 후에 유성호 선생님 모시고 다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